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백신의 안전성, 특히 백신 이상 반응이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의 안전성 확보가 왜 중요한가? 또 그리고 백신의 부작용, 이상 사례, 이상 반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상 반응, 즉 부작용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백신의 중대한 이상 사례, 이상 반응, 즉 부작용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중대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백신의 안전성, 이상 반응, 이상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보고하고, 최근 코로나 백신 상황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는데 이 보상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은 왜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폐렴이나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백신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아무 증상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 감염병 예방, 뭐 폐렴이든 인플루엔자든 코로나든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백신의 안전성 확인과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맞아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안정성의 확인과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식약처라든지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의 엄격한 임상시험, 물론 동물 시험이라든지 전임상 시험을 통해서 백신 후보 물질의 안전성과 효과도 점검하지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1상부터 해서 2상, 3상 절차를 거쳐서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가 되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허가해서 시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 뭐 부작용이 없는 백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시피 백신 맞아서 누구나 맞은 부위에 아프거나 미열이 있거나 하루 이틀 쑤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백신 접종으로 해서 코로나나 여러 감염병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미한 부작용은 크게 위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득이 크기 때문에 위험보다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접종을 정부가 권고하게 됩니다. 문제는 임상시험을 우리가 1상에서는 50명, 2상에서 500명, 3상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지만 드물게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접종하면서 드물게 이제 부작용이 시판 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 후에도 백신의 안전성 모니터링과 감시가 매우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백신 접종하면서 임상시험 중에 나타나지 않았던 mRNA 백신 경우는 심근염, 또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혈소판 감소, 혈전 증후군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시판 후에도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는가를 알 수가 있죠. 백신의 부작용, 이상 사례, 이상 반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부작용의 경우는 우리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효과는 부작용이다. 약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상 사례와 또 이상 반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상 사례는 adverse event인데 이것은 의약품 백신 접종 후에 바람직하지 않은 의도되지 않은 증상이나 징후 또 질병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백신 맞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백신과 무관하지만 이상 사례라고 우리가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 반응의 경우, adverse reaction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유해한 의도하지 않은 반응인데 해당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거나 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이상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커다란 원에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뭐 인과관계가 있든 없든 나오는 현상을 이상 사례라고 하고
그 중에서 백신과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의심이 되는 경우를 이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 반응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 부작용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백신의 종류, 백신의 플랫폼, mRNA 백신이냐, 불활성화 백신이냐, 또 어주반트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접종 횟수, 1회보다 2회 때 부작용이 크고, 또 근육 주사로 하느냐, 비강 투여냐, 피하 주사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피접종자의 연령에 따라 그 이상 반응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면 국소 반응으로 해서 우리가 백신 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뻘겋거나 부종 또 경결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고요. 전신 반응은 백신 맞고 열이 있거나 오한, 근육통, 두통, 피로 같은 경우인데 이런 정도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백신 맞고 예견이 되는 것이고 경증으로 하루 이틀 내에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백신 맞고 이제 직후에 나오는 아나필락시스, 과민 반응의 경우는 상당히 이제 드물지만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백신을 접종하고 15분 내지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과민 반응이 없으면 이제 귀가를 하게 되는데 과민 반응이 있게 되면 의료진이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 치료제를 피하 주사를 통해서 과민 반응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민 반응은 매우 드물지만 예견이 되고 또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견하지 않은 중증, 중대한 이상 반응, 부작용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입원하거나 응급실 가거나 그런 건데 매우 드문 경우가 뭐 10,000명 중에 1명.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mRNA 코로나 백신 경우에 드물게 젊은 남자에서 심근염이 온다든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 혈전 증후군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중대한 이상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이제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의 이제 국소 반응은 접종 부위에 통증, 발적, 부족, 압통이 있을 수가 있고 전신 반응은 피로, 두통, 근육통, 발열, 오한, 오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되게 하루 이틀 내에 대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백신의 이제 중대한 이상 사례, 이상 반응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백신 접종 후에 경미한 국소 전신 반응이 아니라 중대한 이상 사례, 이상 반응인 경우가 이제 우리 관심 대상인 건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째는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 또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례, 또 백신 접종 후에 뭐 마비와 같은 지속적인 중대한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사례, 또 선천성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그러니까 임신부가 백신을 맞아서 태아에서 이제 기형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고, 그 이외에도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이 중대한 이상 사례, 이상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드물지만 입원이나 뭐 사망이나 불구나 여러 가지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관심 사항이 큰 것입니다. 자,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이상 반응을 많이들 겪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한 뭐 경미한 이상 반응 부작용은 하루 이틀 내에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없지만 백신 맞은 근육 부위에 이제 통증이나 압통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아세타민오펜과 같은 이제 진통제, 브루펜과 같은 소염제, 또 가렵다. 그럴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투약해서 대증요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이 나거나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몸살 감기처럼 심할 때도 역시 아세타민오펜을 쓰거나 진통소염제를 쓰고 또 수분 섭취나 영 공급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내에 되게 호전이 돼서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어떤 경우에 의사 진찰을 필요로 하느냐, 이상 반응이 계속되거나 호전이 안 되고 악화되는 경우, 또 열이 이틀 이상, 3, 4일 이상 계속 열이 나는 경우, 또 백신 맞고 흉통이나 호흡곤란,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신경항진이 있는 경우, 또 매우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이나 얼굴, 목, 입술이 붓는다, 또 심장이 빠르게 뛴다, 어지럼증, 전신에 피부 발진이 있다. 이럴 때는 의사 진찰이 필요하고 급하면 119를 불러서 앰뷸런스로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신의 이제 안전성과 이상 사례 보고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뭐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 하루 이틀 내에 호전돼서 큰 문제는 없지만 드물게 부작용 이상 반응이 좀 심해서 병원을 찾거나 또 이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은 동물 시험에서 효력과 안전성도 보고 임상에서 1상, 2상, 3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지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맞는 상황에서는 예기치 않게 드문 중증 이상 사례가 이상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 후에 백신 안전성 감시는 매우 중요하고 이런 이상 반응이 예기치 않게 겪었을 때는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이상 사례, 이상 반응을 보고 또는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안전나라 의약품 통합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로 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도 역시 백신 접종 후 이상 사례, 이상 반응을 신고받고 있는데, 관할 보건소에 이제 직접 전화로 신고하거나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치과 의사처럼 그 백신 접종 후에 직접 부작용을 인지한 경우, 의사의 경우는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할 수가 있고요. 또 환자나 이제 접종자의 보호자의 경우는 민원으로 이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백신 접종 후에 이상 사례, 이상 반응을 신고해줘야 우리 백신의 안전성을 더 우리가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봐서 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뭐 후유증이 있어서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국가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인과관계도 판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있지만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가시면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에 관한 절차를 보실 수 있고 이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활용해서 국가 보상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 정의와 또 이상 사례, 이상 반응, 또 어떤 이상 사례, 이상 반응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중대한 이상 사례, 이상 반응인지, 또 어떻게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을 치료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또 긴급하게 병원에 가서 의사 진찰을 받아야 될지, 또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또 예방접종 후 피해 보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의 천병철입니다. 지금부터 백신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연관성을 어떻게 판단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이상 반응이란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모든 의도하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방접종 부작용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2000년대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을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특정 질병이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에 포함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것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이상 반응이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김 씨는 A라는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슴 통증, 심계항진, 여기서 심계항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본인이 느낄 정도로 크게 두근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운동 시 숨참과 같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심전도,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심근염은 과연 A 백신하고 연관이 있는 질병인지, 그리고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원인 중에서 과연 A 백신이 심근염의 원인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첫 번째로 이 해당 질병, 여기서는 심근염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A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즉 심근염은 A 백신의 이상 반응으로 인정되고 있는 질병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심근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다른 원인이 아니라 A 백신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특정 질병이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백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이상 반응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표를 가져온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 지침인데요. BCG의 예입니다. 우리가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BCG는 국소 이상 반응, 그다음에 전신 이상 반응이 있고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면역 재구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즉 64만 명당 1명 정도로 그 아주 낮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낮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까지도 이미 우리가 수십 년간 아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상 반응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백신의 경우입니다. 새로운 백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질환이 백신하고 연관된 이상 반응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되는 이상 반응이 비접종자의 빈도와 비교해서 기대치 이상으로 높은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접종자에서의 발생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배경 발생률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접종한 사람에서도 발생하지만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그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서는 얼마나 많이 평상시에 발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배경 발생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대치 이상으로 높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의미와 같고요.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발생 수준이 95% 신뢰 구간 한계보다 높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혈전 관련 질환의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당 발생률을 기본 발생률, 즉 배경 발생률을 질병관리청에서 계산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두 개의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서 100만 명당 5.1명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5% 신뢰 구간을 보면은 100만 명당 7.7명까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서 100만 명당 7.7명 이상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 혈전 관련 질환이 예방접종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백신의 경우는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은 수천 가지가 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을 과연 비접종자의 발생률과 비교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백신의 경우에는 이전 백신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상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만 가지 질병 중에서 백신과 연관된 새로운 이상 반응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실마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 반응 실마리 찾기는 바로 의료인이나 그 국민들이 신고한 이상 반응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실마리 분석은 약간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유사한 백신에서 보고된 이상 반응과의 빈도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이상 반응을 찾아내는 분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한다면
유사한 바이러스 백신하고 유사한 바이러스 백신에서 신고된 이상 반응하고 그 빈도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찾아낸 실마리를 가지고 과연 그 이 배경 발생률과 비교하는 작업을 거쳐서 연관된 이상 반응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백신의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실마리 정보 발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으로 이 이상 반응이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은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과성 평가 알고리즘인데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 이상 반응이 생겼을 강력한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다른 원인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예방접종하고 관계가 없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예방접종이나 백신과 알려진 인간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실마리 정보나 아니면 배경 발생률과 비교해서 이미 알려진 질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게 되면은 예방접종 후 과연 적절한 시간 내에 이상 반응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 예스라는 답이 나오게 되면 예방접종과 연관된 인과관계로 판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불명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인과관계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은 이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불명치 않은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앞에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시간과의 연관성을 판단한 후에 우리가 예방접종하고 인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예방접종하고 다른 원인이 같은 동등한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거나 다른 원인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방접종하고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밑에 주황색 두 개의 카테고리는 예방접종하고 연관성이 인정된 경우고요. 맨 위에 두 개의 녹색 카테고리와 아래에 있는 그 녹색 카테고리 세 개는 예방접종과 인관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과성 평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는가? 예방접종에 대한 중증 이상 반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은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인이나 보호자가 신고를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기초조사를 마친 이후에 시도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를 합니다. 바로 이 역학조사 단계가 인과성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역학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도 신속 대응팀의 검토를 거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인과성 검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인과성 검토가 마쳐졌다고 해서 바로 피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피해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심의를 마친 이후에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라 함은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는 의사도 가능하고 그 모든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아서 이상 반응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국민이 다 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는 사이트는 조금 다르고 국민들이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를 할 때는 주관적인 증상보다는 객관적으로 그 진단을 받은 후에 하게 되면 훨씬 공신력이 있게 됩니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의 인과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이상 반응 역학조사 자료입니다. 역학조사관이 수행하는 역학조사에는 과연 이분이 예방접종을 확실하게 맞았는가, 그 다음에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과의 시간적 전후관계가 맞는가, 그 다음에 현재 이상 반응으로 신고한 그 진단이나 증상이 확실한 것인가, 그리고 그 질환이 이 백신에 알려진 이상 반응인가, 그리고 그 질환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과연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아주 폭넓게 조사해서 이상 반응에 대한 역학 조사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사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역학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인과성 판단 기준에서 백신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그 원인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되고 이 역학조사의 그 결과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과성 평가를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평가표입니다. 여기서 그 첫 번째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에서부터 5번째 인과성이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을 아까 맨 처음에 그 사례 김 씨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의 경우 A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심근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히 심근염 진단보다 앞서야 되고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된다. 즉 다시 말해서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많은 원인이 있지만 김 씨의 경우에는 심근염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전혀 없다. 따라서 백신이 심근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번째로 이 심근염이 이미 A 백신하고 알려진 백신 이상 반응인 경우에는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로 판정이 돼서 보상이 됩니다. 만약에 아직 이 질환이 백신 이상 반응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1번, 2번, 3번이 명백하게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이 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1번하고 2번은 명백한데 3번이 불명하지 않은 경우가 지금 그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하고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이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판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만약에 1번, 2번이 부정되거나 다른 어떤 명백한 원인으로 이 질환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 경우는 5번째 카테고리,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판정이 됩니다. 지금 이 김 씨의 심근염이 만약 다른 원인이 명백하게 없다 그러면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가 되지만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3번과 4번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그 다른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방접종이 가지고 있는 원인의 비율이 50% 정도, 즉 반반 정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는 인과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의 판정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에게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사전에 충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과성에 대한 판단은 단계적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보상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계획을 세울 때 이상 반응에 대한 감시, 또 발생했을 때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자원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백신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상 반응에 대한 실마리 분석과 배경 발생률, 기대치에 대한 분석을 접종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기에 이상 반응을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에 나중에 이상 반응이라고 밝혀지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과 의료인은 적극적으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신고해서 실마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새로운 백신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거나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인과성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넓게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예방학교실의 천병철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